네, 오늘 주말인데요. 그래도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이걸 좀 종합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분석을 좀 간단하게나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갑자기 좀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 트럼프 첫 그 대선 TV 토론 이후에 평가를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의 거짓말 몇 번, 바이든의 거짓말 몇 번씩 했다. 일종의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 후보 그러면 교체 가능하나? 교체할 수 있으면 대안 인물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민주당 후보 교체 얘기는 왜 나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키워드 이후에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거짓말 몇 번, 바이든 거짓말 몇 번 했다입니다. 근데 몇 번은 제가 이제 가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거짓말 30번 이상, 바이든 거짓말 9번 이상 했다가 정답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그 주요 언론들은 두 후보의 그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곳들은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하게 있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면 뭐 바로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주요 언론사가 그 팩트 체크 팀을 마련해 놓고 이 대선 후보 TV 토론할 때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AI 이용하면 금방 됩니다. 뭐 5초면 됩니다. 5초. 자, CNN의 그 팩트체크 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토론 도중에 무려 30번 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최소한 9번 이상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 대결 30대 9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0번 거짓말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9번 거짓말을 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당선이 안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지난 목요일 이번 대선 토론의 그 포인트는요, 내용보다는 겉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더 컸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트럼프는 거짓말 30번 이상, 바이든은 9번 이상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문제, 경제 문제부터 좀 볼까요? 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이든이 세금을 4배 이상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두 명 다 거짓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흑인의 실업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팩트체크 해본 결과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지만 정확한 말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흑인 노동자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뭐 상대적으로 물론 그 괜찮은 좀 낮은 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흑인 표심을 좀 잡아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어떻게든 성과를 좀 부각시켜보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과대 포장이랄까요? 뭐 좀 날카로운 잣대를 대면 거짓말 뭐 그렇게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요, 바이든이 세금을 4배로 올리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와, 바이든이 대통령 다치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이든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일부 세금 인상을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 없는 얘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4배라는 것도요,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일괄적으로 4배를 더 올려버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부유층만을 상대로 그렇게 올린다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을 상대로 이 법인세 같은 것을 뭐 4배로 올린다는 건지 뭐 딱히 그런 얘기 없이 기준도 없이 그저 바이든의 세금을 4배로 올리려 합니다 라는 약간 뭉뚱그리는 그런 말만, 추상적인 그런 말만 트럼프는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 말만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대중미디어의 효과를 잘 아는 트럼프가 자신이 이 근거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을 어쩌면 알면서도 계속 그 말을 반복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중미디어를 잘 아니까. 대중은 복잡한 거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뭐 살짝 좀 과장이라면 과장이랄까? 에이, 한번 질러보자. 바이든이면 4배 올립니다. 4배.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각인이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도요. 이 미디어를 잘 아는 트럼프가 이런 걸 활용을 잘하는 거죠. 또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게 또 정치판에서는 종종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꼭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요. 처방약값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노인분들에게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그 처방약의 가격을 인슐린 주사의 경우 $15 아래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내년부터는 약값을 $200 이상 절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 말도 어찌 들으면 멋있죠? 조금 트럼프처럼 짧게 팍 던져야 되는데 짧지는 않고 조금 길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내용은 좋아요. 인슐린 주사약값 $15 이하. 그리고 노인들은 내년부터 뭐 1년에 $200 이상 낼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와닿긴 합니다만은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있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있는데 이 법안에 처방약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 모든 숫자를 다 틀리게 말했습니다. 이 메디케어 가입자는요, 인슐린 처방 한 건당 한 달에 $15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35 이상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쯤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의도적인 거짓말보다는 숫자를 좀 헷갈리셨나요? 뭐 그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정확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노인 약값이 $200이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00이 아니라 내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은 그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서 연간 $2,000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비슷한데 숫자를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원래는 $35인데 $15로 헷갈리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들 약값은 1년에 $2,000 넘지 않도록 했는데 요걸 $200이라고 했다. 이거는 좀 헷갈리셨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의도적인 거짓말도 문제가 있지만 헷갈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무언가 불분명해갖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도 안 되죠.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부족하면 어떡해요. 네. 자, 두 사람의 또 다른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있죠. 바로 뭐 이민 문제라든지 국경 문제 등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 트럼프의 발언이 팩트체크 검증에 많이 걸렸습니다. 자, 트럼프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트럼프가 또 내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 국경은 가장 안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NBC의 그 팩트체크 팀이 했습니다. 결과는 즉각 푹 거짓이라면서 관련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NBC의 팩트체크 팀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혔던 지난 2019년 약 86만 건의 불법 국경 통과가 있었는데요.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그 코로나로 완전 통제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도 불법 국경 통제 통과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 오히려 그때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이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NBC는 증거가 전혀 없다. 수백만 명을 범죄자 수백만 명이 들어오게 허용했다라는, 뭐 허용까지는 아니어도 범죄자들 수백만 명이 들어왔다라는 근거는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것이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이 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100% 범죄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저 바이든은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아, 바이든은 너무 허술했어 라면서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자, 그냥 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통령 후보들이 그냥 마구 쏟아내는 그런 발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 테러도 없었고 그래서 내 임기 동안이 가장 안전하지 않았냐. 테러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발언 역시 거짓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무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그때 한 8명 사망했고 12명 부상했나요? 그럴 거예요. 여하튼 사상자를 합치면 20여 명 그렇게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달쯤인가 후에 2017년 12월에는 또 4명의 부상자를 낸 테러가 뉴욕에서 IS 소행으로 분명히 발생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팩트, 사실입니다. 자, 그 외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온 그 트럼프의 외교, 무역 정책 관련해서 발언들도 이제 검증을 받았는데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다 이런 말 이제 트럼프가 했죠. 그러면서 또 유럽연합은 미국 자동차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또 트럼프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이란은 하마스나 테러를 위한 돈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테러했습니다. 이런 모든 트럼프의 발언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잠깐 좀 빨리빨리 가느냐고 이제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다 거짓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수시로 틀린 정보를 얘기하거나 심지어 뭐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의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거짓말을 트럼프는 30번 이상, 바이든은 최소 9번 이상 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날 TV 토론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날 TV 토론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어차피 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차피 다 거짓말을 하는데 뭐 굳이 그들이 말하는 무슨 공약이나 무슨 정책 이런 걸 내가 진지하게 들을 그런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뭐 꼭 트럼프만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 거짓말이 아니라면 좀 과대포장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그 유권자들이 보면서 어차피 저렇게 다 과대포장하고 오버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다 저렇게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나? 라는 자괴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발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완패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제가 뭐 바이든 대통령을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미국 언론, 유럽 쪽의 언론, 심지어 뭐 한국 언론 다 일관된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진보적인 그 언론사라고 하는 뭐 CNN,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 대표적인 진보죠. 그 진보적인 언론사에서도 전부 다 바이든 완패했다, 민주당 뭐 패닉 상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토론 내내 뭐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활력이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든 쉰 목소리로. 근데 제가 조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변을 해드린다면 그날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좀 고령이 되셔서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처럼 많이 변하셨죠. 바이든 대통령도 젊었을 때는 쩌렁쩌렁했어요. 근데 조금씩 목소리가 약해지죠. 가뜩이나 그런데 그날 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더 쉰 목소리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하튼 그러나 유권자들이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 줍니까? 그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게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활력을 찾아보기 힘든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기도 했고요. 때로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빤히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약간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 좀 멍 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과감하게
스트롱하게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채 뭐 무기력하게 말을 하다가 결국은 시간 다 돼서 발언 기회를 넘겨버리는 이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도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바이든을 믿을 수 있나, 사람을 믿을 수 있나 그런 거 떠나서 정말 이 나라를 4년 더 이끌어 가실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원들도요. 토론 직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한 그 민주당원은요, 우린 망했다 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고요. 또 다른 민주당원은 바이든은 이날 끔찍했다. 바이든의 목소리는 더 끔찍하게 들렸다.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어쩔 수 없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좀 심한 평가 같긴 한데, 평가를 받고 난 정치를 하겠다고 어차피 무대에 올라가신 분이니까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목소리는 더 끔찍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도 웅얼웅얼거려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라고 민주당원 중에 그 한 사람도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예상보다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말까지는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8월 달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 교체가 사실 이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 논리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대안 인물이 있나? 입니다. 자, 첫 대선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분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든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당이 강제로 낙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안 할 테니까. 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나 개인보다는 당을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서 숙고 끝에 퇴진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후임을 뽑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19, 20, 21, 22, 나흘간, 4일간, 8월 19일부터 이제 4일간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특별회의라는 제목으로 어떤 예를 들면 무슨 특별회의 같은 걸 소집해서 대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경선 때 바이든을 뽑기로 하고 선발된 그 대의원들, 그러나 그 바이든을 뽑기로 하고 선발된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뽑아야 되지만 그 대의원들이 그때 전당대회에서 스페셜 회의 때 바이든이 나서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분들이 나를 뽑기로 약속하고 대의원에 당선이 됐지만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되는 거는 압니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 미국의 그 헌법을 준수해야 하니까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나 대신 이 사람을 찍으라 라고 외치면 가능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이든이 스스로 지목하는 그러면 그 다른 후보에게 대신 표를 주는 형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포장하는 거죠. 포장. 그렇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현실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같은 그런 논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내가 먹고 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내가 이 자리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권에서는 그런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놔두고 내가 그냥 당을 위해서 결연히 결심한다, 나 안 할게, 이게 금방 혼자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 법적 논란 이런 것이 수반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지금 역사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현직 대통령이 연임 시도를 포기한 사례가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자, 1968년. 그래서 아니 송영코가 방금 전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그러더니 또 뭐 없는 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맞고요. 자, 비슷한 것도 있던 것도 맞습니다.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던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번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근데 비슷하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은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선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양당의 후보가 딱 결정되고 대선 TV 뭐 토론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3월 달에 미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3월 달에 미리 출마 포기 선언을 한 번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거지 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뭐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얘기를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자의 한 5%, 타의 한 95%로 결국은 사퇴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러면 대안은 있긴 있는 거야? 이런 것도 관심이 되죠. 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몇 사람,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캘리포니아 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 젊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뭐, 실력은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뭐, 정치적인 실력은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렇지만 뭐, 생각보다 뭐, 능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하튼, 젊고 잘생긴,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부족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현재로서 좀 약점인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유일한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젊고 잘생긴 거 외에는 뭐 키도 크고 젊고 잘생긴 거 외에는 뭐 다른 거 딱히 없는 듯한 뭐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그레첸 휘트머 이 미시간 주지사도 떠오르고 있고 또 일리노이 주의 제이비 프리츠커 이 주지사 등도 조심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이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이전에 뭐 대권 도전 의사가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젊고 잘생겼다는 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를 그렇게 잘생기고 젊고 나름대로 또 뭐 정치 경험이 있고 주지사 경험도 있고 한다면 무능력하지는 않을 터이니 그럼 그런 사람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해서 가면 어때? 요런 얘기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어떤 일각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하면, 후보 사퇴를 표명하면 현직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승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엔 또 그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부통령을 아주 그런 잘생긴 사람으로 젊은 싱싱한 사람으로 해놔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뭐 잘못이라도 된다면 바로 부통령이 승계할 테니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체격도 좋고 잘생긴 사람이 대통령을 물려받을 그 2인자 위치에 딱 있다면 내가 좀 안심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마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거짓말로 점철된 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을 이끌겠다는 그 대통령 후보들, 이 거짓말로 점철된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씁쓸한 게 뭐 그들이 씁쓸한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머리는 복잡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지금 민주당은 맞은 셈입니다. 뭐 어찌 보면요, 뭐 위기는 기회라고, 어찌 보면 대선 뭐 한 달 정도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뭐 불만으로 막 제기되는 것보다 지금 아예 지금처럼 한 4개월 이상 남은 채로 어찌 보면 좀 일찍 불거진 거죠. 이제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좀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찌감치 미리 좀 이게 불거진 게 어찌 보면 좀 더 나은 건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